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스 국민들은 국제 채권단의 구제 금융 협상안을 결국 거부했죠. 긴축 반대를 기치로 올해 초에 정권을 잡은 시리자의 치프라스 총리는 이번 국민 투표 결과로 재신임을 받은 것이고요. 채권단과 재협상을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그리스 사태가 유럽 경제는 물론이고 한국 경제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그리스 사태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오늘은 경제학자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이신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을 모시고 자세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스튜디오에서 굉장히 오랜만이에요. 아, 그런 것 같으네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지난주 국회에서 했던 방송이 대박이 났습니다. 아, 그래요? 사람들이요, 네. 이 경제 문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의 손에 꼽히는 경제 전문가, 유일한 경제 전문가? 아니에요. 손에 꼽히는 경제 전문가. 아니, 자꾸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우리 당이 정말 우리 당에 경제 전문가들이 많은데요. 네, 경제 전문 정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능한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유능한 경제 전문 정당의 유일한 경제 전문가라고 하면 불쾌하시죠? 유일하지 않다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많은 경제 전문가 네. 한 분을 모시고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각한 얘기인데요. 우선 그리스 국민들이 국제채권단의 구제금융 협상안을 거부를 했습니다. 5일 치러진 국민투표 결과 국민의 61.3% 굉장히 높은 건데요. 채권단의 협상안에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선 그리스 국민들의 이번 선택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생각보다 이제 반대가 좀 많았다는 게 약간 놀랍고요. 이제 투표 전만 하더라도 뭐 거의 그냥 백중세여서 결과가 어떻게 날 것이냐 하는 이제 우려가 있었는데요. 네. 불확실성이 이제 증폭이 된 건데 그리스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반대를 선택한 거고요. 총리가 나서서 그렇게 반대를 해달라고 국민들에게 호소한 게 아마 먹힌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선 그리스 국민들이 이런 선택을 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를테면 그리스 사태는 굉장히 오래된 거잖아요. 그리스가 위험하다. 굉장히 5년 동안 IMF 프로그램을 좀 IMF 체제 하에 있었던 것이고 이 그리스가 위험하다는 얘기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나왔는데 그리스 국민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선택을 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지금 상당수 그리스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심리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사실상 그동안 이제 우려가 됐던 것이 우리가 뱅크런이고요. 은행이 내가 맡긴 예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할 가능성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었었는데 실제로 국민투표를 한다는 그 얘기가 있자마자 은행에서 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그런 상황까지 이미 이제 발생했기 때문에 이건 사실 이제 크루그만 얘기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경제학자인 폴 크루그만이 뱅크런을 걱정했는데 이미 뱅크런은 났다. 은행은 지불하지 못할 거 최악의 상황은 이미 닥쳤으니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그리스의 입장에서 이런 협상을 안을 받아들일 이유가 있겠느냐. 이제 그런 심리가 아마 작동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보면 폴 크루그만도 그렇고 또 월스트리트 저널도 그렇고 그리스 국민들의 선택에 대해서 잘된 거 아니냐, 그리고 차라리 이 기회에 유로존을 탈퇴해라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이번 국민투표를 앞두고 유럽연합 또 유럽중앙은행, 독일 정부 이런 데서는 그리스 국민들이 이번에 찬성하지 않으면 협상도 없다 이런 식으로 사실상 좀 압박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 국민들은 반대 결정을 내린 건데요.
굉장히 압박이 셌을 것 같아요. 만약에 한국 같았으면 이런 결정을 못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이런 압박에 대해서 더 이상 잃을 게 없다. 이런 판단의 결과로 이런 투표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만 볼 수 있을까요? 이제 압박도 압박이지만 사실상은 채권단에 대한 그리스 국민들의 신뢰가 좀 많이 떨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5년 전에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강력한 긴축 정책을 채권단이 요구를 했고요. 네. 그래서 그리스 국민들이 사실상 그거를 따른 거죠. 그래서 그리스 국민들은 엄청난 희생을 사실상 감수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실제로요. 네. 지금 GDP가 네. 위기 이전보다 한 75%밖에 지금 안 되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GDP가 그 소득이 25%가 날아갔다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되고요. 네. 이런 정도로 뭐 우리가 그 충격을 겪었는데 우리나라도 뭐 사실상 98년도에 비슷한 그 충격을 겪었잖아요. 네. 그랬는데 지금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뭐 2010년서부터 계속 4년 연속 마이너스 뭐 8, 뭐 마이너스 6, 뭐 이런 그 마이너스 성장률을 계속 보였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원래 5년 전에 채권단이 얘기하기로는 우리 얘기대로 이렇게 긴축 정책을 하게 되면 네. 대개 한 2011년쯤 되면 니네 경제가 좋아질 것이다. 한 2, 3년 고생하다가 그다음부터는 경제가 살아날 것이다 하고 얘기를 했는데 네. 실제로는 경제는 살아나지 않고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채권단이 지난번 5년 전에 우리한테 약속했던 것이 지금 실현되지 않았는데 지금 채권단은 더 가혹한 긴축 정책을 요구한다. 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우리 삶이 나아지리라고 생각이 되느냐. 이 길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들이 이제 그리스 국민 다수에게 퍼졌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아마 이제 투표 바로 전날인가요? IMF에서 보고서가 하나 발표가 됐는데요. 네. 그래서 현재 상태로는 그리스는 이 빚을 갚을 수가 없으니 한 30% 정도 채무 탕감을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채무 상환 기간도 충분히 늘려줘야 된다 이런 보고서가 발표가 됐죠. 그 IMF가 왜 이런 보고서를 그 협상할 때 발표를 안 했느냐 이런 것도 또 논란이 네. 됐는데요. 네. 이런 자료를 보게 되면 채권단이 얘기했던 것과 실제 자기네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다른 거 아니냐. 그러면 그리스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불신이 좀 강해지게 되고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이제 위기를 맞았을 때 네. 그 뭐라 그럴까요? 좀 폐쇄적인 애국주의 이런 것들이 발동하게 되는데 그런 심리적인 요소가 이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생각했던 것보다 그러면 이렇게 됐다고 해서 그냥 그리스가 EU에서 탈퇴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EU에서 남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채권단과 이제 다시 한번 협상을 할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리스 입장에서는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네. 이제 벼랑 끝 그 협상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달라 이런 저는 하나의 호소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치프라스가 저렇게 나오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벼랑 끝 협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날 수 있게 그리스 경제가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국제사회가 좀 줘라, 유럽이 좀 줘라 이런 호소의 일환이었다 이렇게 분석하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제 그리스의 입장에서는요, 그 네. 벼랑 끝 전술이 가능한 이유는 그리스가 만약에 파산을 하게 되면 네. 그 파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야말로 상환 불능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네. 이것이 스페인과 프랑스로 이제 그 전파가 됩니다. 왜냐하면 스페인과 프랑스가 네. 지금 이제 그리스에 돈을 빌려준 나라들을 보면 독일이 가장 많이 빌려줬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스페인 이런 나라들이 빌려줬는데 독일은 뭐 튼튼하니까 문제가 없다고 할지라도 네. 스페인은 지금 스페인 자기도 자체가 없는 나라 아닙니까? 굉장히 힘든 상황이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이제 만약에 그리스가 상환 불능이 상황이 되면 다시 스페인의 은행들이 위험하게 되고 스페인의 은행들이 위험하게 되면 또 프랑스의 은행들이 위험하게 되고 그러면 독일도 흔들리게 되는 유럽 네. 전체가 흔들릴 가능성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그 단순한 그냥 그리스만의 문제는 지금 아니다.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네,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다 물고 몰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스가 무너지면 스페인이 무너지면 프랑스가 무너지면 독일, 그 다음에 전체 유럽 전체가 이른바 도미노, 경제 도미노 현상이 나면서 유럽 경제 자체가 전부 폭망할 가능성 이런 것들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런 가능성 때문에 네. 사실상 지금 뭐 얘기하는 그리스가 나간다 들어간다 이런 거보다는 그렇게 옆 나라로 전파될 가능성 이게 사실 더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 사실상은 2009년도 이게 미국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네. 미국은 오히려 지금 거기서 벗어나고 있고 반면에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유럽에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드러나면서 이 남부 유럽 국가들이 아주 타격을 지금 입고 있는 상황이죠. 이것이 그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전 세계 지금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는 거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상황이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네. 사실상은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더 높은 거죠. 네. 차라리.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 서둘러서 빨리 이 문제를 조기에 종식하자. 그래야 다른 데로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지혜를 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채권단의 입장에서는 네. 그리스를 봐주게 되면 네. 다른 나라들도 빚을 갚을 동인들이 좀 떨어지겠죠. 나도 그러니까 까줘, 나도 뭐 안 갚을래 이럴 수 있죠.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리스를 봐주고 싶은데 지금 봐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가 만약에 빚을 못 갚게 되면 네. 그러면 다른 나라들도 위험하게 되니까 어떻게 그리스만이라도 좀 봐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네. 얘기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네. 그래도 말씀드린 대로 다른 나라들도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저런 얘기가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우선 조금 시계를 돌려서 그리스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5년 전에 IMF 긴축 프로그램을 받아서 우리가 말한 대로 하면 긴축 재정을 하면 연금도 깎고 임금도 깎고 뭐 이렇게 하면 우리말 들으면 그리스 경제가 좋아질 것이다 했는데 더 어려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치프라스가 막 주장을 했다기보다도 그리스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기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오히려 국제 채권단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실감하는 경기 체감 지수가 너무 낮았기 때문에 그 국제 채권단의 주장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 오히려 이번 결과를 낳은 그리스 국민들의 선택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리스는 정말 그렇게 형편없는 나라였던가. 그러니까 조중동 보수 언론을 보면 그게 펑펑 복지 비용을 쓰더니 결국 나라가 국가 부도로 갔다. 고로 복지는 확대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을 계속 설파하고 있거든요. 그런 주장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스는 좀 원래 어떤 나라였습니까? 그리스는 이제 굉장히 그 살기 좋은 나라였고요. 네. 저는 뭐 해외 잘 안 다니는데요. 네. 전에 터키를 갔다가 이제 그 옆에 그리스에 잠깐 들렀던 적이 있는데요. 네. 이른바 지중해성 기후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기후가 아주 최고의 기후죠. 제가 있던 그 미국의 샌디에고가 그 비슷한 기후였는데요. 네. 이제 건조하면서 이제 태양이 굉장히 뜨거우니까 태양이 있는 데는 가면 이제 굉장히 덥지만 네. 그늘에 들어가면 굉장히 시원해요. 그래서 습하지 않고. 네, 습하지 않고. 네.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의 그 여름의 철에 이제 우리가 굉장히 불쾌하게 느끼는 거는 습도 때문에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바닷가에 나가서 따뜻하게 그 해변에서 즐겁게 놀고 그리고 이제 나무그늘로 들어오면 뭐 더위를 느끼지 못하는 끈적끈적함을 느끼지 못하는 그래서 이제 저녁 때가 되면 해가 지고 나면 세타를 다시 입어야 되는 그러니까 아주 그 굉장히 살기 좋은 그런 그 천혜의 기후를 가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럽 문명의 발상지가 되고요. 이제 살기 좋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낙천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살기 좋다 보니까 이제 놀기 좋아하고 예. 이제 그리고 이제 그야말로 올해 선조들이 물려놓으신 그리스 가보면 그냥 온 동네가 다 유적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엄청난 유적들이 그거 관리를 못해서 그냥 이렇게 그 부서진 폐허 그대로 있는데
그런 정도로 그냥 온 나라 전체가 그 관광지고 그러니까 주로 이제 관광 수입으로 많이 그 수입이 들어와서 네. 그걸 가지고 먹고 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제조업이 발전하지 못했던 그런 나라죠. 근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래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니 네.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은 행복하게 그 예전에는 OECD에서 자살률이 최저인 나라, 그다음에 행복도가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 이런 나라였습니다. 네. 그런 나라가 완전히 비교되는 나라였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어디 강의를 다니면서 네. 그리스가 이렇게 지금 경제적인 상황이 안 좋다 그러더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경제학자 몰라도 너무 모른다. 그리스가 얼마나 행복한 국민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당신 아느냐. 그리고 나서 봤더니 온갖 척도가 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그런 행복도 뭐 이런 건 꼴찌고요. 네. 그리스는 거의 최상위에 있던 나라고요. 이렇습니다. 근데 이제 불행하게도 이렇게 조용하고 행복하게 살던 나라가 이후에 통합이 되면서부터 이제 비극의 싹이 이제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군요. 그러면 조중동이 주장하는 대로 정말 그리스가 과도한 복지 비용 지출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파산에 이르게 된 건 사실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그 그리스는 오히려 OECD 국가 중에서 복지 지출의 비중이 평균보다 낮은 국가고요. 네. 만약에 복지가 파산을 이르게 한다고 한다면 북구 국가가 제일 먼저 파산을 해야 되겠죠. 핀란드 뭐 이제 그렇죠. 핀란드나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이 가장 먼저 문제가 될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복지가 이제 튼튼한 나라들이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런 나라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예전에 이코노미스트지에서 유럽의 복지 제도를 이렇게 비교해 놓은 게 있는데요. 이게 그 아침부터 술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국가들을 이렇게 그 술로 비교를 해놨어요. 그래서 영국의 복지는 맥주와 같다. 그래서 이제 맛은 쓰지만 값은 싸다. 그러니까 이제 돈이 별로 안 들면서 반면에 복지제도가 허술해서 이제 피해를 보는 데가 많다. 이게 이제 영미식의 복지제도고요. 불행하게도 우리나라가 사실 거기에 굉장히 가깝고요. 그다음에 이제 독일이나 프랑스의 복지제도는 샴페인에 가깝다. 샴페인? 아주 달콤하고 맛있고 누구나 좋아하지만 값이 비싸다. 그래서 아무 나라나 먹을 수는 없는 그래서 상당히 튼튼한 그런 경제력과 그다음에 저력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이런 나라들이죠. 이런 복지다. 북구 유럽의 복지를 그 아쿠아빗이라고 얘기를 해서요. 아쿠아빗이요? 네, 저도 이 술을 먹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어디 그 잘 못 보다가 지난번에 독일에 한번 출장을 갔더니 거기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술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 술은 꼭 먹어봐야 되겠다 그랬는데 향그러우면서 도수가 굉장히 센 그 에피타이저 술입니다. 그야말로 이렇게 그 향그러우면서 그러니까 식욕을 당기게 하는 그런 북구 복지를 아주 잘 드러낸 술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남부 유럽 그 그리스나 지금 이태리 그다음에 포르투갈 스페인 이런 나라들의 복지 제도를 거기서는 그라빠 아우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그라빠가 이제 그리스 술인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고량주 뭐 이런 정도 생각하면 될까요? 독한 술인가 보네요. 그러니까 독한 술이죠. 굉장히 독한 술이고 그 나름대로 그 역한 냄새가 나는 그 향토 술이죠. 그 동네. 아우쪼는 이태리 술이라고 제가 들었고요. 이 그라빠나 아우쪼는 거기서 그 얘기하기는 뭐냐면 그 동네 사람들은 맛있게 먹는데 다른 나라에서 간 사람들이 먹으면 이렇게 의악하게 되는 그 잘 먹기 힘든 우리 고량주 같은 게 이제 그런 게겠죠. 냄새가 심한. 그리고 이제 많이 먹으면 굉장히 머리가 아픈 외독해지는 이런 술이다. 그러니까 조금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 독특한 복지제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그 반면에 복지제도가 그렇게 과다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남부 유럽은 우리나라 옛날처럼 그 가족제도에 상당히 의존을 하고 있어서요.
국가의 복지제도라고 하는 것이 그 이제 북부 유럽이나 독일 이런 나라들처럼 네. 잘 되어 있지 않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 복지제도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투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어야지 창업이 활성화된다. 왜냐하면 창업했다가 만약에 망하게 되면 맞습니다. 그러면 학교를 보낼 수 없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네. 지금.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창업하기보다는 자꾸 안정적인 직장, 그러니까 공무원이라든가 네. 혹은 뭐 학교 선생님들 네. 이런 직장을 찾게 되니까 이쪽에 이제 굉장히 많이 몰리게 되는 거죠. 반면에 창업은 못 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어서 네. 내가 창업하다가 망했더라도 다시 창업할 수 있고 재기할 수 있고 그다음에 아이들 학교 보내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네네. 그러면 이제 아마 창업이 활성화되고 성장률이 더 높아질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의 복지 이게 사실상 유럽이나 이런 북부 유럽이나 이렇게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이 복지인데요. 네. 남부 유럽에서는 이제 그런 복지보다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네. 그런 이제 생산적인 복지, 투자를 촉진하는 복지가 상대적인 그 기능을 못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렇군요. 장윤선의 팟짱. 지금 술로 쭉 설명을 하시니까 좀 이해가 쉽기도 하고 저도 또 아쿠아빗이나 그라빠 이런 걸 못 먹어봐가지고 비교는 못하겠지만 여하튼 말씀하신 대로 생산적 복지는 좀 취약한 편이었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번에 보면 국제채권단이 제일 열심히 깎으려고 했던 게 바로 연금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 청년들이 7대3 이 정도로 반대 여론을 형성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리스 젊은이들 입장에서라면 본인들의 노후 보장을 위해서라도 연금을 깎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연금 협상안에 대해서 반대 여론을 형성했을까요?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그리스의 입장에서는 사실 거의 그 가장 중요한 복지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 복지제도 자체를 지금 근간을 흔드는 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그리스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그것이 그리스의 국민들의 희망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복지제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연금제도인데 네. 그것을 건드리게 되면 그리스 뭐 젊은이건 노인이건 관계없이 네. 모든 사람들의 미래는 굉장히 불안정해지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나라 전체를 굉장히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 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최소한 네. 그런 복지 제도가 사회를 안정하게 만드는 그런 기능은 있거든요. 이게 내가 노인이 됐는데도 아무 희망이 없다. 네. 지금도 뭐 수입이 없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갈 길은 이제 예를 들면 그 지금 뭐 IS라든가 이런 테러 집단 국가들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쪽 중동의 전 테러 집단들이 자꾸 나타나는 이유가 네. 그런 것이 그렇게 이런 사회 경제적인 요인이 틀림없이 있다는 거고요. 지금 그리스의 경우에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은 복지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네. 소득의 불평등도가 굉장히 심한 나라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네, 그리스가 굉장히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경제가 성장하기 좀 어려운 거고요. 이것이 그러니까 중산층이 제대로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이것이 이제 그리스가 그 어떤 그 EU하고 통합이 됐는데도 기회를 잡지 못하고 이렇게 위기에 빠진 이 하나의 원인이라고 보여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득 불균등도가 심해지게 되면 네. 복지의 의존도가 자동적으로 높아지게 되고 그것에 따라 가지고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소득 불균등도가 높아지게 되면 네. 이제 부자들의 소비 여력은 한정이 돼 있고요. 그러니까 경제가 이제 발달하기 좀 어려운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선순환 구조가 안 된다는 안 되는 거죠. 네. 그런데 EU가 통합이 되다 보니까 네. 이 그리스 부자들이 돈을 전부 그리스 은행에다 맡기는 게 아니라 저 유럽, 독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니까 네. 그리스의 문제는 복지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네.
이 불평등도의 문제 그리고 이 자본 유출의 문제라고 이제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연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어떻게 보면 희망인데 그 희망을 앗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뭐 젊은이건 노인이건 관계없이 반대할 수밖에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 문제의 출발은 유럽 통합에 있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거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치적인 지금 뭐 경제적인 이슈로 보이지만 그리스 사태의 근본은 따지고 들어가면 유럽 통합 그리고 정치적인 문제가 훨씬 더 큰 거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그리스가 유럽에 지금 있지 않았다고 한다면 네. 지금 그리스 경제는 사실 호황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왜냐하면 그리스의 그 이제 자체 통화를 갖고 있었다면 네. 그러면 이제 그리스 통화가 굉장히 평가절하됐겠죠. 그러면 전 세계에서 아마 수학여행 가지 않았을까. 그럼 그리스 전체가 아마 북적거릴 거거든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네. 독일 때문에 그 유로의 가치가 지금 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유럽 전체가 안 좋은데 독일 경제 하나만 좋다 보니까 그 독일의 힘으로 유로의 지금 그 가치를 떠받치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유럽의 다른 나라들이 다 피해를 입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스의 경우에도 그 유로가 가치가 높다 보니까 네. 이제 관광이 잘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그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관광에 굉장히 의존하는 경제인데 네. 그 경제가 관광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그 이제 유로 가치가 높아져서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그 그리스의 경제를 어렵게 만든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경제가 어려울 때 통화 가치가 떨어져서 네. 경제가 좋아지는 이 선순환 고리가 지금 끊어져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리스의 입장에서는 일종의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습니다. 이 네. 채권단한테 일종의 사기를 당한 거죠. 우리랑 같이 통합하고 우리 돈 빌려주면 그 자본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면 니네 경제 훨씬 더 좋아질 거야. 그러니까 그거 좋다. 그러고서 이제 문을 열었단 말이죠. 네네. 문을 열었더니 돈이 막 쏟아져 들어왔어요. 네. 그랬더니 이거 신난다. 그런데 사실상 그 들어온 상당수의 돈은 부자들이 가져가고 그 돈은 그대로 해외 은행으로 빠져나가고 그리스 산업이 발전하지는 않은 거죠. 반면에 잠깐 동안은 그렇게 해서 좀 좋아졌다고 생각되지만 그리스 일반 국민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경제 위기가 온 상황에서 돈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뭐 전부 다 이렇게 타격을 입게 된 이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겠죠. 이것은 우리나라에도 사실 이거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방을 하게 되면 네. 항상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고요. 그다음에 개방하고 나서 이렇게 정신 차리지 못한 상황에서 해외 자본이 들어올 때 네. 그거 좋다고 했다가는 들어오는 자본을 제대로 쓰지 못하면 항상 위기가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저희 그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네. 이제 최근에 와서 경제학자들이 좀 엉뚱한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게 돈 빌려준 나라들이 문제인데 왜 자꾸 그리스만 그렇게 괴롭히냐 이렇게 엉뚱한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독일의 모순점이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네. 독일이 1차 세계대전에 패했잖아요. 네. 1차 세계대전에서 패하니까 그 독일 그 영국과 프랑스가 굉장히 엄청난 전쟁 그 보상금을 원했단 말이죠. 그 배상을 이제 해달라. 전후 배상을 해달라 그러니까 독일이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 돈 찍어서 전부 프랑스나 영국에 보내고 반면에 독일에서 났던 석탄이라든가 철강 이런 것들을 전부 그냥 그런 배상금으로 다 뺏어가 버리니까 네. 독일에는 물건은 없고 이제 돈은 많이 풀어서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역사상 최고의 그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했거든요.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독일 경제는 완전히 그냥 뭐라 그럴까요? 초토화됐고요. 네. 그 초토화된 상황에서 히틀러가 등장한 거거든요. 그러고서 히틀러가 우리가 이렇게 못 살게 된 것은 영국과 프랑스 때문이다. 이래서 전의를 불태웠고 맞아요. 그것이 다시 2차 세계대전으로 간 거죠. 네. 그 1차 세계대전 때 유일하게
그 영국과 프랑스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한 사람이 그 유명한 경제학자인 존 베이나드 케인즈예요. 케인즈. 만약에 이런 식으로 독일에서 이렇게 그 독일 경제가 살아나지 못하도록 저렇게 철저하게 네. 돈 다 빼어서 오게 되면 그러면 결국 평화는 유지되지 못할 것이다. 이게 케인즈의 얘기였는데 아무도 그 얘기를 듣지 않았는데 네.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고 나서야 사람들이 깨달았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는 독일한테 그렇게 막대한 배상금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대신에 이른바 미국의 마샬 플랜이라고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유럽 부흥기금을 만들어서 유럽 부흥에 나섰고 바로 그 덕분에 네. 그 이제 독일은 이른바 라인강의 기적을 이룰 수 있었거든요. 네. 물론 거기에는 이제 독일의 튼튼한 제조업이 있었고 독일 국민들의 근면성이 있었지만 네. 근본적 경제학적으로는 바로 이렇게 어떤 나라가 이렇게 패망했거나 이렇게 위기에 왔을 때 네. 긴축 정책을 요구하는 것이 그 나라를 살리지 못하고 그 나라를 살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결국은 이은 나라로 전파된다. 네. 이것이 그 유명한 존 메이나드 케인즈의 이론이에요. 아주 단순한 이론인 것이죠. 네. 그 역사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역사를 경험했는데 자 독일 네. 너희가 만약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네. 또다시 그렇게 전쟁 배상금을 요구하고 너희한테 긴축 정책을 요구했다면 너희가 지금 이렇게 살아날 수 있었을 것이냐. 네. 지난번에 그리스에게 강력한 긴축 정책을 요구했을 때도 바로 이 케인지안 경제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저것은 방법이 아니다. 지금 와서 보면 그 방법이 맞지 않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밝혀진 것이거든요. 그러네요. 이제 지금 지난 5년간 그 채권단들이 엄청난 돈을 네. 이제 그 그리스에 보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상 그리스에 보냈다고 하는데 그 돈이 그리스 국민들을 위해서 사용됐느냐? 아니거든요. 그럼 어디에 쓴 겁니까? 다 빚 갚는 데 또 쓰인 거죠. 그러니까 이자 갚고 빚 갚고 원금 갚고 빚 갚고 이자 갚고 이런 데 다 썼단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런 저 IMF나 유럽은행이나 이런 데서 돈 빌려 가지고 네. 민간 은행들의 돈 갚는 데 쓴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서 빌린 돈 네. 그거 갚는 데 쓰다 보니까 국내에서 빌린 돈 그러니까 국내 그리스 은행들에게서 빌린 돈은 갚지 못하게 됐고 후순위로 밀려났게 되고 네. 그러니까 그리스 은행들이 지금 무너지게 된 것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구조적으로 네네. 그 만약에 케인즈가 다시 살아난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렇게 바보 같은 정책을 취하느냐 이런 하나의 그 이론적인 이른바 그 반격이 있는 거고요. 이것이 네. 그 유명한 이제 경제학자들인 그 폴 크루그만이나 네. 이른바 최근에 문제가 됐던 그 21세기 자본론을 쓴 피케티나 네. 이런 사람들이 그 주장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리스의 경우에 이렇게 지금 뻔하게 당신들의 정책에 의해서 살아나지 못하는데 네. 그런 정책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네, 말씀하신 내용이 굉장히 종합적이어서 또 하나하나 좀 뜯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 상황이면 차라리 그 그리스뿐만 아니라 영국도 지금 국민투표 중이지 않습니까? 유로존에서 탈퇴하느냐 마느냐 뭐 2017년까지 결정하겠다 뭐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태리 또 그렇고 스페인도 그렇고 다들 어려운데 그럼 차라리 유로존 해체하는 게 오히려 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리스 입장에선 차라리 그렉시트를 선택하는 게 오히려 본인들의 살 길에 도움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점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이제 그리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제 쉽게 설명하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유럽이 한 나라가 되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럽 네.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네. 그럼 만약에 한 나라였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예를 들어서 그 유럽의 그리스 주였다면 네. 그게 유럽이 같은 나라였는데 거기에서 한 주가 저렇게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어떤 주가 그 부도 위기에 몰렸다. 이럴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지방자치단체 중에 좀 위험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있는데 네. 그런 지방자치단체가 실제로 잘못해서 부도가 났다. 그러면 당연히 중앙정부가 돕겠죠. 그럼요. 중앙정부의 뭐 복지정책을 강화하든지 다른 방식으로라도 도울 거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가 만약에 한 나라였다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도울 건데 그 돕지는 않으면서
스스로 살아날 수 있는 길은 막아버린 네. 이런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한 가지 길은 뭐냐면 더 빠르게 유럽 통합을 하는 길인 거죠. 그럼 더 빠르게 유럽 통합을 하게 되면 그리스가 우리나라의 한 부분이니까 거기도 지원해야 된다고 해서 거기에 실질적인 보조금이 들어가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빚은 빚대로 놔도 돼. 예를 들면 다른 방식의 보조금이 들어가고 네. 이런 방식이 하나 있겠죠. 네네. 또 하나의 방식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많이 우려하고 있는 대로 그리스가 빠져나가고 네. 그다음에 다른 나라들도 하나둘씩 빠져나가고 네. 버틸 수 없는 나라들 빠져나가고 네. 이런 게 이제 하나의 방식이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개의 방식이 있는데요. 네. 아마 그 두 개의 방식이 그러니까 하나는 구심력이 작동하는 것이고 하나는 원심력이 작동하는 것인데 최소한 독일과 프랑스의 입장에서는 네. 그런 구심력을 작동하는 그 방법적으로 노력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쪽에서는 더 강하게 그러면 그렇게 가자. 그 그리스까지 껴안고 그리스도 돕자. 네. 이런 움직임이 아마 나타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지금 이해관계를 재보겠죠. 네. 여기에서 변수는 러시아입니다. 지금 러시아가 이제 그 약간 그 푸틴 등장 이후에 네. 그 옛날에 그 냉전 시대로 약간 돌아가는 듯한 이런 그러니까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지금 러시아가 그리스한테 계속 그 뭐라 그럴까요? 구애를 보내고 있죠. 네. 거기서 탈퇴하면 우리가 돕겠다 뭐 이런 걸 그렇죠. 보내고 있는데 네. 바로 이제 그런 러시아와의 일종의 경쟁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유럽의 결정을 쉽지 않게 할 것이다. 일반인들이 예상하는 것만큼 그리스가 빠져나가기는 아마 쉽지 않을 거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영국의 경우에는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영국이 전통적으로 유럽과 뭐라 그럴까요? 좀 거리를 두려고 하는 고립주의 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영국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그 주권을 유럽에 주는 것이 네. 이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한 부분으로 들어가는 것이 네. 그 대영 싫은 제국의 거겠지. 이제 유나이트 킹덤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킹덤인데. 네, 그 스스로 자국의 운명을 결정하고 싶은 네. 그런 이제 그 생각 때문에 그렇겠죠. 그다음에 또 기억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영국은 아직 92년도인가요? 네. 외환위기를 겪은 나라입니다. IMF 구제금융을 받았어요. 그 제가 지금 약간 기억이 저기 하는데 그 거기서 이제 갑자기 폭락해가지고 처음에는 유로 존에 이제 굉장히 들어오려고 그러다가 네. 그 파운드가 폭락하는 그렇죠. 바람에 이제 거기에서 검은 수요일. 멀어진 그런 1992년 9월 22일. 네, 네.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영국인들이 좀 주저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상황은 그리스하고는 좀 다르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지금 상황을 보면 독일과 프랑스 그러니까 이른바 EU의 리더 국가라고 하는 이 나라들이 주도해온 긴축 정책에 대해서 다른 나라들이 반발했던 것으로도 좀 그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리스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네덜란드, 폴란드 뭐 이런 데에서도 사실상 반 EU, 반 긴축 이런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도 있다. 결과적으로 이게 유럽 내의 전체적인 정치적인 지각 변동까지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그렇게 이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좀 복잡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개미와 배짱이의 우화가 이게 네. 잘 드러내는 것 같은데요. 이쪽 북구 쪽은요. 그러니까 이제 네덜란드나 뭐 독일이나 이쪽은 굉장히 열심히들 일을 하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근면하고 굉장히 검소하고 성실하고 네, 성실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쪽에서는 명품이 안 팔린다고 그러더라고요. 독일이요. 뭐 그런 이제 북구 쪽에서는 그런데 남부 유럽은 여긴 좀 놀자판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나라가 돼서 이렇게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데 저기는 맨날 노는 것 같고 그러고 나서는 돈 모자란다고 맨날 돈 꿔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배짱이가 겨울에 와서 네. 이게 돈 꿔달라고 한 거 비슷하니까 네. 이제 너희들도 열심히 일해.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제 같은 그 유럽 통합을 하면서도 그런 데 대한 이 불만들이 이 계속적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그런 이제 독일의 입장에서 보면 그 우리가 이렇게 근면 절약해서 우리가 이렇게 돈을 벌었는데 그 번 돈 가지고 니네한테 다 퍼주고 나면 우리 남는 거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독일 내부에서도 유럽 통합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기운이 조금 있게 되는 거고요. 네. 이게 이제 잘못 가다 보면 또 이제 히틀러 같은 그런 이제 극단주의자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하나의 문제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반면에 이 남부 유럽 쪽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경제적인 그 이유에 의해서 네. 이렇게 통합해서 니네만 다 잘 살게 되고 그러니까 제조업이 독일이 발전했으니까 독일의 상품 우리가 다 쓰게 되고 그러니까 니네만 오히려 돈 많이 벌고 우리는 뭐야? 뭐 우리는 그냥 뭐 니네 이를테면 그 식민지처럼 된 거 아니겠느냐 경제적으로 네. 이런 불만들이 이제 상존하는 거죠. 네. 이런 이제 그 어떤 국가 간의 뭐라 그럴까요? 그 어떤 성향의 차가 이게 좀 일을 좀 어렵게 만든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부쿠라파 같은 경우에는 무슨 학교 구내식당에서 밥값이 2만 원 정도 하고 막 이래서 바깥에 나가서 뭐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밥 먹는 건 상상도 하기 어렵고 또 그만큼의 많은 세금을 내기 때문에 일단 삶 자체가 부유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독일도 마찬가지고 국민 전체가 다 대충 가난하고 음식 남기는 거 이해할 수 없고 한국처럼 이렇게 막 음식을 엄청나게 시켜가지고 다 버리고 그냥 가고 제가 제일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요. 송도율 교수 그때 사건이 있었을 때 부인께서 한국에 오셨는데 그 어떤 인권 변호사가 이제 저녁을 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 기자들도 참여했었는데 다들 가는데 거기서 남은 음식을 막 싸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왜 그러시냐 했더니 독일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음식을 남겨놓고 그냥 간다는 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리고 어떻게 맨날 이거를 음식 쓰레기로 몇 전토씩 버릴 수가 있냐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그러니까 그런 생활상이 개미와 배짱이 비유를 딱 하시니까 너무 쉽게 이해가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나저나 지금 상황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가 끝내 그렉시트를 선택을 하게 된다면 러시아와 동맹할 가능성이 정말 있을까요? 실제 이것 때문에 미국이 앞서 이제 IMF 보고서 말씀해 주셨는데 미국이 IMF를 뒤에서 움직였다 이런 후문도 있더라고요. 저는 뭐 그런 문제보다는요. 네. 경제적인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유럽인들의 그 유럽 통합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강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이제 지금은 이제 많이 잊혀졌지만 사실 전쟁을 겪어본 세대들은 네. 전쟁은 다시 해서는 안 되겠다. 근데 유럽이 그렇게 두 차례나 세계대전을 겪고 나면 유럽 통합은 반드시 이루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게 이제 굉장히 강한 거죠. 저는 그 열정 사실상 그 유럽 통합을 선언했을 때 굉장히 네. 많은 사람들이 놀랬거든요. 저게 어떻게 가능하지? 저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네, 맞아요. 저렇게 한 걸음씩 됐을 때 유럽 다들 대단하다. 대단히 놀랐죠. 그 맞아요. 놀랬던 이유가 바로 그 사람들의 열정인데 이게 다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유럽 통합에 대한 열정이 강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리스의 드라크마화를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 입장에서는 그때 보면 자기네 통화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니까 네.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이익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장사꾼하고 네. 뭐라 그럴까요? 그 졸부하고 이제 좀 차이가 나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장사꾼들은 오랫동안 장사를 해본 사람들은 그런 일시적으로 재산이 느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 그럼 니네가 이제 유럽에 들어오기 위해서 네. 드라크마를 높이 평가해 줄게.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당시에 굉장히 좋았죠. 부자 된 것 같고. 그런데 금방 가만히 보니까 그것이 그 물건값을 뛰게 하고 자기네 경쟁력을 떨어뜨린 것이고 네. 그것이 장기적으로 오히려 큰 소득을 줄이는 이런 역할을 지금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독일이나 유럽에서는 바로 그렇게 열망이 강했기 때문에 그리스를 꼭 데리고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리스 화가 그렇게 화폐 가치가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걸 높게 평가를 해서 사실상 크게 선심을 써서 동참을 혹하게. 시켰는데 네.
그게 오히려 독약이 돼버린 거죠 지금. 그리스 입장에서는. 그리스 입장에서는 이제 독약이 돼버렸고 네. 그것이 경제의 체질을 굉장히 나쁘게 만든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유럽 통합을 보게 되면 네. 그런 모순이 지금 계속 이렇게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네. 이제 저는 이제 쉽게 우리나라처럼 한 나라의 경제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 재산이 뛰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부동산값 오르는 거 이거 하루아침에 그냥 꺼질 수 있다. 네. 경제에서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소득이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중산층과 서민의 소득이 제대로 성장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죠. 그렇지 않다. 네. 한국도 이게 문제다. 이 간단한 원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갑자기 평가가 바뀌어서 재산이 늘어나는 것. 이것은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네네. 바로 그리스 경우에도 그러네요. 그런 거고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상황이 굉장히 녹록치 않은 것 같은데 20일인가요? 20일 날 어찌됐든 유럽 중앙은행이 보유한 그리스 국채 35억 유로인가요? 우리 돈으로 하면 4조 정도 된다고 하던데 이게 상환 만기일인데요. 이때 그리스가 유럽연합을 탈퇴할 거다 이런 언론의 전망이 있는데 그 점은 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보십니까? 아니면 실제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다 벼랑 끝 전술인 거죠. 예, 벼랑 끝에 가봐야 네. 이제 협상이 사실상 이루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렇게 서로 간의 이해가 첨예하게 갈릴 때는 네네. 결국은 마지막 날 가야 이게 타결이 되더라고요. 네. 그 아마 많은 분들이 저 국회의원들은 왜 꼭 마지막 날 가야 저렇게 타결하지? 왜 마지막 날 12시를 꼭 채워서 저렇게 하지? 여기에 아마 굉장히 갑갑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건데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양보를 미리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둘 다 윈윈하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좋은데 네. 대부분의 경우에 뭐 쓸데없는 고집도 있겠습니다만은 하여튼 평상시 보면 여당한테 유리하면 야당이 불리하고 야당한테 유리하면 여당한테 불리한 거가 되니까 네. 그것을 타결하기 전까지 그런데 이제 타결을 안 하면 국민들이 이제 굉장히 비난을 하시니까 네. 타결은 해야 되겠고 그러면 이제 최대한 줄다리기를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이제 결국은 타결을 하게 되는 네. 이것을 이제 저희가 매일 보게 되는데요. 네네. 지금 이렇게 국가의 운명이 걸린 이 중대한 문제가 그렇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사실상 마지막 날 타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갑자기 우리 그리스 총리가 이제 이렇게 엄청난 도박을 하게 된 것이죠. 네. 사실상 이게 굉장히 위험한 도박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이제 본인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의도한 대로 되어서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게 이제 반복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마 또 지리한 네. 그런 협상이 이어질 거고요. 그 지리한 협상에서 또 아마 마지막 날 혹은 이 경우에는 뭐 20일이라고 돼 있지만 또 뭐 채권단이 뭐 또 2, 3일 지나도 되는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뭐 사실상 날짜가 지났는데 네. 이제 그것을 못 갚는 걸로 따지지 않고 네.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며칠 연체된 것이다 이렇게 네네네. 연체로 또 계산을 해서 또 이렇게 넘기고 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상황이 뭐 지금 뭐 우리 국내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네. 그러니까 금융 위기가 벌어졌을 때 벌어지는 상황과 뭐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저는 아마 마지막까지 또 가고 마지막에 또 뭐 힘들게 타결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 전까지는 계속 그렉시트에 대한 그런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그 가능성에 대해서 금융시장은 계속 반응을 하겠죠. 네. 지금 여러분은 장윤선 기자의 팟짱을 듣고 계십니다. 술 한잔 걸치셨네. 오이대리 운전 불러드릴게요. 불러봐. 1688 오이오이 불러주세요. 1688 오이오이 대리운전
1688-5252 불러주세요. 1688-5252 대리운전. 처음 이용하시면 만원 상품권 드려요. 1688-5252. 저는 그리스 정치 내부도 좀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랑 좀 비교하기 어려운 이제 급진적인 좌파 그룹이 시리자라는 좌파 그룹이 올 총선에서 이제 총리를 만들었는데요. 바루파키스 재무장관인가요? 이 사람 딱 그 사표를 내잖아요. 그러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이분 자체가 게임 이론에 정통한 좌파 경제학자라면서요.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평상시에 가죽 잡아 입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이날도 뭐 오토바이 타고 호련히 사라졌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있던데 이분이 굉장히 이제 주장하는 것이 이를테면은 국제 채권단의 행태에 대한 비판인 것 같습니다. 유럽의 작은 나라가 빚의 올가미에 대항해서 일어난 그 국민투표에 대해서 아주 독특한 일로 세계 역사에 기록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평상시에도 그리스에 대한 유럽의 압박을 테러리즘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딱 결정 내리고 자기는 딱 관둬버리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책임한 행태 같기도 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 좌파 경제학자가 국제금융자본에 뭐 펀치를 한 방 날린 거 아니냐 이런 그 분석 느낌 이런 것들도 좀 드는데요. 의원님께서는 좀 이런 그 그리스 재무장관의 선택 입장 이런 건 좀 어떻게 보시나요? 여기에는 이제 근본적으로 철학의 차이가 있습니다. 철학의 차이. 네, 그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제 케인지안적인 사고 방식에 의하면 이런 긴축 정책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이런 이제 철학의 차이가 하나 있는 거고요. 네. 또 하나의 철학의 차이는 네. 이게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돈을 빌려줘서 못 갚게 되면 그게 빌려준 사람의 책임이지 빌린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고 제가 오랫동안 주장을 해왔거든요. 이것을 이제 국제관으로 비교를 해보면 네. 그리스의 그동안 그 EU가 통합이 되고 나서 사실상 처음에는 그리스가 제조업도 약하고 그러니까 네. 저기가 상대적으로 오히려 빠르게 자본이 이탈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보고 유럽의 자본이 그리스로 몰려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는 네. 바로 이제 저희가 지금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갚게 그 돈을 빌려주면 그래서 못 갚게 되면 그거는 당신의 책임이지 빌려준 사람의 책임이 아니냐. 그래서 네. 민간의 경우에도 빨리빨리 회생할 수 있는 것이 좋다. 그래서 파산법을 굉장히 우리가 강조를 한 거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네. 지금 그리스가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네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돈을 빌려줬는데 네. 지금 실제로 돈을 갚을 능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돈을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거냐. 그러면 이제 이게 국내 상황 같으면 어떻게 되냐면 채권단 연합체를 만들어서 네네. 그 채권단을 그대로 묶어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회생 절차에 네네. 들어가게 된단 말이죠. 네. 근데 지금 그리스의 경우에는 그렇게 한 게 아니라서 민간의 부채를 지금 이 공공부채로 사실상 대체를 한 게 돼버렸고요. 그 채권단에 대해서 거의 책임을 묻지 않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제 그리스의 그런 이제 시각으로 본다고 한다면 네. 그 잘못된 판단을 해서 들어오는데 그 채권단에 대해서는 다 살려주고 그리고 그 모든 그 부담은 네. 그리스 국민들에게 지우는 것이 이것이 과연 타당한 것이냐.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겠죠. 네. 이게 이제 아마 일반인들은 이해하기 좀 어려울 거예요. 네네. 이게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가계부채 문제가 지금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계속 얘기하다시피 지금 저런 식으로 돈을 뻔하게 지금 우리 주택담보대출자가 못 받습니다. 받을 네.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주택가격이 폭락하면 주택이 그러니까. 거래가 안 되기 예. 때문에 저 빌려준 은행들이 지금 잘못하는 거거든요. 저 저 뻔히 빌려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뻔하게 거래로. 못 갚는다고 제가 우리 예. 경제학자들이 계속 경고를 하고 있는데 네. 거기다 대고 계속 빌려줘요. 그럼 나중에 저걸 못 갚을 때 네. 그런데 은행들은 이제 국가한테 구제금융을 요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네. 은행한테 구제금융을 주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그 지금 돈 빌려서 집에서 쫓겨나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맞느냐. 이 문제가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이게 똑같습니다 지금. 그리스나 우리나라 비슷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겠다. 그런 아니,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도 지금 남 얘기할 때가 아니고요. 네. 우리나라도 지금 경제가 계속 어려워지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오늘 말씀드린 거를 예. 우리나라에 한번 빗대 보자면 네. 부동산 가격이 아무리 높은 거 저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저 우리 재산 아니에요. 우리의 소득이 중요한데 지금 소득 격차가 굉장히 양극화가 심해져서 네. 중산층과 소득은 점점 늘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경제는 살아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그리스의 전철을 쫓아가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가계부채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네. 돈을 엄청나게 지금 빌렸단 말이죠. 네. 저거 문제 터진다고 지금 경제학자들이 다 얘기하거든요. 얘기하고 있죠. 안 터지는 게 이상한 거다 저거. 그럼 터진 게 뻔히 알면서도 계속 지금 5월달, 4월달, 3월달 돈을 엄청나게 빌려주고 있는 저 채권 금융기관들. 네. 저 금융기관들을 그대로 내버려둬야 되겠느냐. 저 금융기관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규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규제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세 가지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가 있고 한심한 감독기관이 있는 네.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얘기가 되는 게 그리스의 경우에도 그렇게 그리스에게 갚지 못할 것을 뻔히 알면서 유럽의 은행들이 돈 빌려줄 때 네. 감독기관인 유럽중앙은행은 도대체 무엇을 뭘 했느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 네.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생각해 보면 돼요. 이게 지금 뻔하게 저렇게 돈을 빌려줬다 가계부채가 지금 큰일 난다고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데 감독하지 않고 있는 저 정부. 네. 그다음에 거기다 대고 옆에 은행이 빌려주니까 나도 빌려준다. 이렇게 하고 있는 저 은행들. 네.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국민들 상당수가 집에서 쫓겨나고 이제 생활이 어려워질 건데 네. 이 상황에서 어떻게 누구의 책임을 물어야 되느냐. 요 문제에 지금 이제 봉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지금 문제가 생겼을 때 네. 저 은행들을 돕느라고 엄청난 돈이 들어갔단 말이죠. 공적 자금이. 그러니까 그 은행들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잘못 돈을 굴려가지고 미국 네. 같은 경우 이제 잘못 돈 굴리고 잘못 그렇게 해서 문제의 원천이 그 은행들에 있는데 그 은행들은 돈 빌려줘서 다 살려놓고 피해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가져가고 요런 문제가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이런 하나의 이론적인 두 가지 이 철학의 차이 때문에 네. 이제 그리스 재무장관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리스 재무장관하고 홍종학 의원님하고 생각이 비슷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 정도는 아니고요. 좌파는 아니지만 저는 분명하게 얘기하는 한국 경제 입장에서 보면 그리스나 한국이나 지금 남 얘기할 때가 아니라 우리 경제를 들여다보고 좀 면밀하게 정책 당국이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핵심은 그거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리스에는 미안하지만 우리한테 얼마나 큰 영향이 있을 거냐. 이 피해가 고스란히 한국에도 올까. 한국 경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까라는 점이거든요. 굉장히 큰 영향을 지금 미치게 되겠죠. 이게 저는 이제 자꾸 그리스 얘기하면서 지금 20일 얘기하는데요. 네. 저는 그거보다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견딜 수 있겠느냐. 거기에서 또 한 번 이제 위기가 뭐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네. 세계 경제는 원투펀치를 맞게 될 것이고 그 원투펀치를 맞게 되면 이제 그 외에 그 주변국들 그러니까 러시아 주변의 독립공화국들 네. 부터 해가지고 지금 위태위태한 국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런 국가들이 과연 버텨줄 것이냐. 되게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 이제 돈이 다시 이제 미국이나 네. 아니면 이제 독일로 흘러 들어가게 되겠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한국의 경우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고요. 한국은 시한폭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계부채라고 하는 네. 이 가계부채라고 하는 시한폭탄이 조금만 잘못 건드리면 터질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다 관측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지금 불안한 거죠, 사실상. 그렇게 불안한 상황을 좀 더 아마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저처럼 이 불황 경제학을 좀 공부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네. 대공황이 사실상 2차 세계대전으로 해결이 되었지. 네. 그전에는 해결이 안 되었는데요. 네. 대공황이 시작된 것이 1929년이거든요. 네. 그러면 2차 세계대전은 1941년, 39년부터 시작됐잖아요. 네. 10년 동안 그 대공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결국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군비 경쟁이 이루어지고 군비 경쟁을 통해서 비로소 대공황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네. 2008년도 경제 위기가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우려했고요.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돈만 풀면 대공황 때하고는 달라질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역시 그때나 지금이나 각 국가 간의 실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여기저기에서 계속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전 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네. 그다음에 거래가 줄어들어서 이제 그런 침체를 장기화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경제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게 많이 알고 있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은 사실상 새로운 상황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 상황하고 비슷한 상황은 정확하게 80년 전에 있었는데 네. 대공황 이후에요. 그러니까 대공황 이후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제 1935년 6년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2008년도에 경제 위기가 왔으니까 우리 지금 한 7, 8년 지난 거고요. 네. 1929년도에 대공황이 왔으니까 우리가 지금 또 이제 그때다 해서 7, 8년 지났다고 생각하면 네. 이제 되게 1936년, 37년인데 이때가 바로 유럽에서 군비 경쟁이 일어날 때입니다. 그럼 군비 경쟁을 하지 않으면서 경제가 이렇게 불황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방법이 있느냐? 사실상 그런 사례는 지금 없는 거죠. 인류 역사에서. 뭐 그전까지는 모르겠는데 그전까지는 경제학이 발전 안 했으니까 그전까지는 우리가 볼 수 없는 상황이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은 경험해 보지 못한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것이다. 경제학자들도 사실상 잘 모른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실 그리스 위기로 촉발된 지금 경제 상황, 세계 경제 위기를 좀 짚어보고 있는데요. 오늘 뭐 온갖 얘기가 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그 역사부터 해서 세계사가 다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상황을 쭉 짚어보면 포르투갈이 올해 가을에 총선이 있잖아요. 네. 9월인가 10월에 있고 스페인이 11월에 총선이 있고 뭐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스페인의 경우에는 이제 그리스에 시리자가 있다면 스페인에는 포데모스가 약진하고 있다 이러고 있고 또 포르투갈에서 사회당이 집권할 가능성이 열리면 결국 이것이 이제 러시아와 연대해서 큰 축을 또 이루게 된다면 세계 재편 시나리오가 또 가동되는 거 아니냐. 말씀하신 대로 군비 경쟁이 가속화된다면 세계의 또 다른 한편의 전쟁을 예고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불안과 두려움이 생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존 메이나드 케인즈가 네. 얘기한 것이 그래서 경제학이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케인즈가 그런 얘기했죠. 뭐 저도 부끄럽습니다만은 뭐 좀 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모르면서 떠드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안타깝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경제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 옛날에 도그마에 사로잡혀서 경제를 운영하다가 경제를 굉장히 망치게 되는 그것이 이제 케인즈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했던 그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면서 그 케인즈가 느꼈을 그 절망감. 네. 자기가 그토록 이렇게 가면 독일에게 저렇게 배상금을 무지막지하게 받아내면 결국은 유럽 전체가 망할 건데 망하리라고 본인은 얘기했죠. 그런데 이제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랐겠지만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역사를 보면서 케인즈가 얼마나 이제 한탄을 했겠느냐. 근데 지금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때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파시즘이 네. 등장하게 된 거거든요. 결국 믿을 것은 우리 민족밖에 없다. 서로 우리나라 우리 동포끼리 똘똘 뭉쳐서 외세 저항하고 저 나쁜 놈들하고 우리가 이제 한판 하기 위해서 열심히
탱크 만들고 비행기 만들자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지금은 뭐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 그런 이제 뭐라 그럴까요? 어떤 세국주의 운동이 벌어지게 될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세계 경제를 다시 침체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이게 방법은 제 생각에는 역시 대대적인 그 선진 국가들이 그런 세계 경제 부흥을 위한 그런 새로운 뭐라 그럴까요? 새롭고 담대한 어떤 제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 새롭고 담대한 제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 근본적인 원칙은 역시 그 원칙은 이제 파산에 있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어떤 경제든지 그렇게 위험에 처했을 때 다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회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 네. 그것이 근본적인 그 어떤 아주 중요한 우리의 그 기반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것이 바로 존 메나드 케인즈를 위대하게 만든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런 그 존 메나드 케인즈의 생각에 다시 한번 귀 기울일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리스 정부의 구체적인 목표는 일단 빚을 조금 일부라도 탕감을 좀 해주라. 그리고 좀 시간을 좀 길게 주면 어떻게든 갚아보겠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치프라스가 내건 구체적인 그 협상단하고 내거는 목표이기도 한데요. 톨레랑스로 유명한 프랑스 그리고 독일이 좀 포용 정책으로 그리스를 좀 끌어안고 위기를 좀 탈출할 수 있는 지혜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하고 싶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강조하는 회생 정책, 네. 그러니까 그리스를 회생시키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것이 독일과 프랑스에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기업을 회생시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 회생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 아니 뭐 이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가능성 없는 기업이면 빨리 정리하는 게 좋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는 한 국가잖아요. 네. 국가를 정리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우리의 선택은 회생밖에 없는 거고요. 이것은 이제 저희가 가계부채의 경우에는 우리 국민들을 그렇게 기업 정리하듯이 정리할 수 없는 거거든요. 네. 따라서 우리 가계부채의 경우에도 빨리 우리 이 채무자들을 회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럼 그렇게 생각하면 그리스를 어떻게 회생시킬 것인가 여기에 전 세계의 지혜를 모아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일단 그리스가 응급실에 온 거 아닙니까? 응급실에 왔으면 죽어가는 그리스를 일단 사람은 살려놓고 그리스는 살려놓고 그다음에 야 빚 갚어. 일해서 빚 갚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죽어가는 사람한테 죽으라. 이렇게 하는 것은 도의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그거보다도 정말 이제 더 중요한 게 네. 이게 전염병이라는 거죠. 전염병, 돌림병. 네. 그래서 빨리 그리스를 치유해서 빨리 낫게 해야지. 스페인도 살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리스가 우리 독한 바이러스를 계속 지금 뿜어내고 있단 말이죠. 네, 메르스. 그리스가 메르스야 지금. 빨리 치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도 네. 그 옆에 그렇게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빨리 도와서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한 사회도 좋고 네. 그 국가 전체적으로도 좋고 그다음에 세계도 좋다. 이렇게 보면 뭐 크게 어렵지 않을까. 저는 이 순간 왜 박근혜 대통령의 구호가 생각이 나죠? 그리스를 살려야 한다. 오늘 정말 어떻게 국회의원이라기보다는 경제학자로서 그리스 사태를 아주 꼼꼼하게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팟짱 애청자들한테 정말 큰 도움이 됐을 것 같고요. 요것만 들으시면 그리스 사태에 대해서 전체를 이해할 수 있고 세계 경제에 대해서도 전부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정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최병석입니다. 저는 최근 대한민국 쓰레기 시멘트의 비밀이란 책을 출간했는데요. 오마이뉴스 10만인 리포트에 연재한 기사를 다듬어 책을 펴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발암물질 가득한 쓰레기 시멘트로 만들어졌다는 내용이지요. 요즘 급증하는 아토피 피부염 등이 쓰레기 시멘트와 전혀 무관할까요? 여러분이 이 책을 한번 읽으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건강이 쓰레기 취급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이 책에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오마이뉴스가 없었으면 세상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시멘트 재벌 입김에 휘둘리지 않고 이런 글을 받아줄 수 있는 우리나라 언론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권력과 자본에 맞서 당당한 오마이뉴스를 만드는 10만인 클럽에 자발적 구독료를 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런 기사와 책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분은 동참해 주십시오. 저도 10만인 클럽 회원입니다. 고맙습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